자, 이제 계속 이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데 말이죠. 가장 직접적인 활용은 그냥 뭐 나무 해서 태우는 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다른 방식의 그런 활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즉 미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매스를 다른 에너지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방식이라도 말이죠.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방식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맞는 그런 응용 분야가 있게 마련이죠. 먼저 한번 장점을 보겠어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거는 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이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어떠한 해로운 그런 물질이 사용되지도 않고요, 또 생성되지도 않아요. 또 금방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의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CO2 증가분이 제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이오매스 나무를 너무 많이 우리가 이게 사용하면은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예를 들어서 소모 속도가 더 크면 안 되겠죠. 물론 이거는 좀 컨트롤이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카본 뉴트럴 조건이 만족이 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런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가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순수하게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따로 처리해서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에너지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석유를 어떻게 씁니까? 석유 여러분 보셨어요? 석유 액체긴 하지만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온갖 분자가,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는 못 써요. 이것은 가공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활용은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국지화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많이 있죠. 근데 화력발전소를 여러분 각 가정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은 미생물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하는 장치는 이 국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그 일단은 별개로 치고 우리가 국지화 시켜서 각 가정마다 공장마다 우리가 따로 설치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어요. 단점은 이 미생물은 굉장히 민감한 생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성물이 존재에 따라서 어떤 생성물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물을 계속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또 이제 온도도 중요합니다. 미생물이 최적으로 활동하려면은 적합한 온도가 있죠. 주로 이제 한 30도, 35도, 물론 미생물마다 다르지만은 그런 온도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됩니다. 그죠? 또 이제 까다로워요. 어떤 미생물은 pH 주로 중성에서 많이 잘 생존을 하는데 pH가 높거나 낮으면 미생물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미생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 속도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 속도보다 느리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죠. 음식을 섭취하면은 이게 소화되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미생물은 그거보다는 훨씬 짧습니다만은 그냥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런 속도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해서 그것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리면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에너지 생산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이런 미생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방식은 간접적인 활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이오매스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것은 그냥 이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그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발효를 시켜요. 발효, 그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또 가스로 만듭니다. 바이오매스를 가스피케이션 할 수 있어요. 또 열 분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얻느냐? 에탄올, 디젤, 메탄, 수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원이죠. 불에 붙이면 다 타게 돼 있어요. 그죠? 에탄올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또 액체니까 이동도, 우리가 디젤도 그렇고 액체니까 우리가 운송 같은 게 쉽죠. 그죠? 메탄, 수소는 어때요? 이거 가스지만 이것도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간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중간 과정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은 한 번 이러한 과정이 거칠 때마다 뭐가 있죠? 컨버전 에피션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전환 효율. 그게 항상 100%입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항상 에너지 손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실제 바이오매스가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양보다 훨씬 적게 돼요. 그죠? 이게 이제 간접적인 활용 방식인데, 그럼 직접적 활용 방식이 뭐냐? 이건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바이오매스를 직접 전기나 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소로 변환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미생물 연료전지가 있고 또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가 있어요. 그 두 개 다 이제 다룰 겁니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전기로 전환시키는 장치고,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는 이게 전기분해의 그 원리에 의해서 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소로 전환시키는 그런 장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열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열기관과 여기는 나오는 미생물 연료전지 또 전기분해전지 차이가 뭐냐? 그죠? 먼저 열기관을 한번 보면 말이죠. 열기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구가 지금까지 아주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물리학 책을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말이죠. 산업혁명은 뭐에 있어 촉발이 됐죠? 영국의 공학자인 제임스 와트가 전기 엔진을 개발하고서부터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떠한 물건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주로 뭘 썼습니까? 그렇죠. 동물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차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실어서 직접 이제 날르게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고서 그때는 주로 이제 석탄을 에너지를 썼으니까 석탄을 태워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석탄이 이제 타면서 뭐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죠. 그거를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이제 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죠. 증기가 됩니다. 그 힘으로 이제 이 에너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주로 기차를 움직였어요. 참 놀라운 그런 발명품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유용하게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쓰고서 생각하니까 어떤 의문이 든 거죠? 석탄을 태워서 이제 기차가 간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차가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달된 학문이 바로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연력학은 그렇게 이제 열기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열 에너지를, 그죠?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일로 바꾸느냐, 그죠? 실제로 이제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로 바꾸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법칙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물론 제3법칙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제1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에너지로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죠? 증기에 이제 석탄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증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뭡니까? 태우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증기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차를 움직이니까 바로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항상 손실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기관을 우리가 연립기관이라고 합니다. 연립기관, 스팀 엔진 또는 히트 엔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은
가능한 한 그 이제 열을 일로다가 얼마큼 바꿀 수 있느냐? 100% 바꿀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의 공학자 사디 카르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애석하게도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주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디 카르노는 이것에 대해서 열을 일로 얼마큼 바꿔줄 수 있느냐, 그 법칙을 발견했는데 바로 카르노 에피션시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분자는 TH-TC, 그러니까 어때요? 열기관이라는 것은 엔진 내부는 뜨겁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죠. 그죠? 그리고 엔진이 이제 바깥으로 어때요? 이제 결국은 석유나 석탄이 다 타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갑죠. 그래서 카르노 에피션시는 이게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그 차이입니다. 차이를 높은 온도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입니다. 물론 이때 온도는 절대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카르노 에피션시고 이것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1로다 되긴 되는데 이 효율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아무리 잘 개발을 해도 그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요? 내연기관 있잖아요. 내연기관의 효율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35%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죠? 나머지 65%는 다 손실입니다. 주로 뭘로 손실이 되냐면 열로 다 손실이 돼요. 열. 그죠? 이 35%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솔린을 샀어요. 그죠? 100원어치를 사면은 35원어치만 자동차가 가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65원어치는 그냥 주로 열로다가 다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응? 여러분들이 자동차 탈 때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요즘 이제 많이 팔리기도 하는 전기 자동차는 그렇진 않죠. 이제 그것은 이런 효율의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죠?